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 살고 있고 8살과 5살의 남매를 키우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공유하게 된 이유는 잠시간 있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원래 시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시아버님이 사별로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남편 위로는 5살 많은 누나가 남편에게는 엄마와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래도 무뚝뚝한 시아버님 대신 누나에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재혼을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요. 저에겐 없던 시어머니가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집안의 불화가 시작되었어요. 새로 생긴 시어머니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결혼한 시점부터 말씀드리면 저랑 남편이 회사에서 만났어요. 2년 사귀고 결혼한 케이스였죠. 결혼 1년 반 만에 첫째 딸을 가졌고 딸을 낳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회사를 그만둘 때는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큰 아쉬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손이 시누인 형님이 아이 때문에 일을 못하게 했어요. 많이 안타까웠죠. 회를 그만둬서 서운하지 않아요. 나도 일을 안 하면 우리 주하를 봐줄 수 있는데 내가 별다른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형님은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남한테 애를 못 맡길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형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형님이야말로 회사 일로 바쁘실 때 윤나 제가 봐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우리 애까지 올케가 내 동생이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 마음 알지? 그리고 어려움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 민재가 속삭이면 그때도 바로 얘기하고 내가 아주 아작을 해줄 테니까. 형님도 참 우리처럼 순하고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저도 늘 형님께 감사해요. 이렇게요. 제 형과 나 사이는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댁 친정인 형님의 집에서 함께 살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나누기도 하고 밤이면 가끔 만나서 야식도 함께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서는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집에서는 식구들끼리 다투는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댁은 경제적으로 조금 빡빡한 편이었지만 부모님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다 좋다고 인정하여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우리 부모님들은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받은 퇴직금을 재테크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부분들을 분리하여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특히 엄마가 재산을 잘 불리면서 투자나 재테크를 참 잘하셨는데 최종 목표는 목 좋은 곳에 상가 건물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평범하지만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가끔 육아 때문에 힘들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는 웃음과 눈물을 함께 흘렸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첫째를 낳고 2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을 즈음 시아버님이 형님네와 우리 부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날 생각하지 못했던 시아버님의 재혼 통보를 듣게 되었는데 새 어머니는 딱 봐도 평범해 보이지 않더군요. 나이도 10살은 어린데 20대 후반 백수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갑자기 생긴 시어머니로 인해 놀랍니다. 모자일 뿐이었는데 없었던 도련님이 생기니 저는 물론이지만 형님과 우리 남편도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날 우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물론 홀로 지내시는 시아버님께서 평생을 함께 하실 분이 생겼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기쁘게 생각해야 할 일이지만 어쩌다 파제 엄마 같은 새 어머니가 정의를 가지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형님이 먼저 우리 부부에게 시아버님의 의사를 존중하자고 하셨고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썩 반가운 일은 아니었어요. 편견일 수 있지만 새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인상이 좋지 않은 것도 있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싫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이미 시아버지는 제겐 선택을 하셨는지 새 시어머니와 잘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로 맞지 않아 고부 갈등이 생기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좀비는 마음을 먹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새 시어머니는 결혼하면서 생긴 자녀들보다 저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자신도 아들이 있어서 곧 며느리를 볼 텐데 이렇게 미리 연습할 수 있어 너무 좋다 그러는데 솔직히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말했죠. 어머니, 이런 말씀 조심스럽지만 미리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맞아요. 어머님께서 제 아버님과 재혼을 선택하셨으니 제 남편도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잖아. 아들, 어머니, 맞아. 하지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내가 태어난 거랑 다르게 낳은 게 아니니까. 나는 아들이나 딸보다 며느리가 더 편안해. 원래 집안의 여자들이 잘 지내야 그 집안이 화목한 법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보면 알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정하게 해. 우리 아저씨도 나랑 연애할 때도 며느리가 막내딸처럼 잘 대해줬어. 아들, 그래요. 저도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어요. 부탁합니다. 어머니, 그래, 나도 요청해. 하지만 우리 아저씨한테 들었더니 친정집이 잘 산다며 진짜 돈이 많아. 아니면 땅이 많아 보여?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가족끼리는 그 정도 프라이버시는 열 수 있지 않을까요? 친정 부모님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건물이나 아파트가 몇 채씩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파트는 있으시지만 건물은 아직 없으세요. 아직 그렇다는 것은 사실 건물도 계획이 있다는 것이네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면서 말로만 듣던 금수저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이미 직장 생활에서 은퇴를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는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가시겠지요. 우리 며느리는 좋겠네요. 황금을 할라는 유산도 받고. 그러면 부모님께서 건물을 사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축하와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솔직히 좀 답답한데 나이 먹고 자랑하는 게 아닌데요. 좋은 타이밍에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도 잘 부탁드려야 해요. 아직 너무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요. 제가 많이 희생해가며 우리 아들을 키웠거든요. 묘하게 수긍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시댁으로 따라간 시동생은 나이가 적지 않은데 취직할 생각도 없이 매일 방에서 게임만 하는 거거든요. 말로는 그것도 돈이 된다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심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백수인 시동생을 시댁에 가도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요. 했지만 몇 달을 지켜보니 그것도 아니더군요. 거기에 새어머니는 재웠다가 남편과 제 형님에게 얼마쯤의 용돈을 받아가길 원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시아버지 수입이 그리 좋지 않은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자식들에게 이런 말도 하게 돼서 너무 유감스럽지만 너희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어느 정도는 용돈을 받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딸이든 아들이든 각자 벌어들이기만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요? 시집에 갔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었어요. 그러던데 그것이 아니었어? 우리 아빠는 제가 드린다고 해도 싫다고 하셨어요. 쓸 만큼은. 거신께서는 아버지의 성격이 그러하셔서 이제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마침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장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았을 텐데 첫째인 누나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하셔서 남동생이 생존을 위협하는 말을 하게 된 것이 정말 매정한 일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자존심에 상처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수입만으로 우리 가족의 입에 풀 칠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인데도 매일 쌀과 풀만 먹으시고 가끔은 고기도 먹으시며 외식도 하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새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부족한 생활비만큼 용돈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알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을 각자 해서 맞춰야 하는 게 맞다. 도와줘서 100만 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느님께서 왜 그리 놀라시는지요? 요즘은 살림을 해보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비싸지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도 부족하다는 게 마음 같아서 우리 둘이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맞추어 주기를 원하지만 나도 마음이 모질게 생기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을 아버지 그냥 방치한 것을 생각해도 50만 원을 매달아서 총 100만 원을 보내주어야겠어요. 제가 혼자 사용할 생각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께 건강하게 집밥 챙겨드리고 아프면 병원도 데리고 가고 제가 이래저래 아버지 위를 챙길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70만 원씩 매달 보내주시면 저는 30만 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죠, 형님? 아무리 그래도 70만 원이나 매달 주시는 게 괜찮으실까요? 우리는 그냥 50만 원만 주세요. 아니요, 올케 내가 왜 버리니까요? 둘째가 나오면 돈 나갈 게 많고 우린 맞벌이니까요. 괜찮아. 마음 같아서는 내가 할 테니 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미안해, 누나. 아니야, 누나가 뭐가 미안해. 내가 매번 미안하지. 어머, 남매 사이가 참 좋네. 보기 좋다. 그렇게 사이가 좋으면 우리 재생이 좀 챙겨줘라. 아직 누나고 형이고 낯설어서 적응을 못하는데 너들이 먼저 다가가면 얼마나 좋니? 용돈도 좀 주고 마시는 것도 좀 사주고 너들이 쇼핑하다 좋은 거 있으면 좀 사주면 내가 마음을 열 텐데. 차차 할게요. 우리도 갑자기 생긴 동생이라서 뭐 동생이 먼저 친해지자고 다가오면 몰라도 우리도 어렵네요. 대신 말씀하신 대로 용돈은 맞춰 드릴게요. 그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그리고 내가 용돈 달라고 했다는 건 너희 아버지한테는 비밀이다 알잖아. 그 양반 자존심 빼면 시체라는 거 분명 내가 너희들한테 돈 달라고 했다고 난리를 쳐서 어디서 공사판 같은 곳에서 돈을 벌어다 주겠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다가 네가 삐끗해도 큰일 나고 그렇지 않아도 너희 아버지 생각해서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야 되겠어. 나는 알뜰하게 아끼며 사용할게. 고마워. 그날 이후로 우리와 형님은 매달 1일 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기로 했어요. 우리는 형님 덕분에 매달 30만 원씩 보냈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생기니 부담스러웠어. 어차피 우리는 외벌이지만 우리를 배려해 더 많은 돈을 부담해주는 형님이 있어서 감사했어. 하지만 아껴 사용하겠다는 어머니의 말과는 다르게 행동을 보니 내 마음도 변했어. 그 돈이 어디서 온 거런지 제 금전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것이겠지. 더 많은 것을 살 수도 있을 텐데. 예쁜 옷도 찾을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노래하면서 매주 홈쇼핑을 하셨고 얼마 전에 없던 차 한 대가 생겼는데 물어보니 시동생 차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 승희가 요즘은 취직을 하려고 해도 차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없는 형편이라도 살줘야겠죠. 중고는 믿을 수 없고 경찰은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냥 무난한 걸로 샀어요. 그래도 우리 재승이 착해서 다른 사람처럼 외제차를 태우는 게 꿈이었을 텐데 그 차로 만족해. 그 차는 SUV 형태로 나온 제네시스예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아반떼를 탈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입술이 바뀌게 떨리고 화가 났지만 그 이후로도 사건을 시동생 차 때문에 조용했던 시댁은 계속됐어요.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구직 활동을 핑계로 차를 가지고 자꾸 밖으로 나돌더니 차를 뽑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사고로 폐차를 시켰어요. 알고 보니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멀쩡한 남의 집 담벼락에 부딪혀 그 보상금이 많지 않았어요. 또한 사고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몇 달 동안 조용한 척하더니 사교에 야금야금 돈을 빌리고 성인 오락실에 다니며 날려먹고 등등 혼자 1억 넘는 사채 빚을 쌓았고 그 결과로 시어머니와 시아버님께서는 매일같이 고생을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아야 하는데
차를 몰래 뽑아서 사고를 치고 더구나 사채까지 빌려서 도박을 하면서는 반성하고 조용히 사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얘가 노름을 하나요? 그냥 오락실에 있는 거예요. 얘가 오죽하면 나에게 말도 못해. 그런데 돈을 빌렸어요. 나는 혼자서 뭔가 얘기하고 싶어 했을 텐데 당신은 물론 돈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재혼하지 않았을 텐데 뭐가 좋다고 내 아이 찬반 만들어 결혼을 했나요? 몰라. 왜 그렇게 말을 하나요? 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사고 친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일이 그러네. 그게 그거죠. 당신 자녀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여전히 당신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됐어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않나요? 한 번만 헤어지는 거였으면 좋았겠지만 두 번은 싫어. 저희 시아버지는 사망했지만 시어머니는 이혼을 원하셨어요. 그것은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데요. 그게 좀 의외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런 한심한 시동생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제 형님과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문제는 역시 눈덩이처럼 불안해하는 시동생의 빛이에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번에도 형님은 시아버지 때문이라도 당신의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우리 남편이 말렸어요. 누나, 언제까지 그렇게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왜 누나가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나도 싫어. 근데 아빠만 중간에서 곤란하게 생겼잖아. 아빠 혼자 감당 못해. 그런데 감당을 왜 우리가 해? 사고를 친 그놈이 하고 그 엄마가 해야지. 남편은 새어머니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거기에 사고만 치는 한심한 동생은 자기 동생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형님은 시아버님 걱정에 마음을 굳히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8년째 붙어 있던 적금을 깨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매번 힘든지만 형님에게 진정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뜻밖의 시아버님이 우리를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들 말은 안 해도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불렀다. 재생이 사고 친 거 너들이 해결해 줄 것. 아무것도 없다고 너희들에게 미안한 말씀하지만 이 집을 내놓기로 결심했어. 집이 팔리면 재승이하고 돈에 맞춰 이사할 생각이에요. 아빠가 그래도 이 집은 많이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야. 엄마와 함께 살았던 집이라 나도 끝까지 팔고 싶지 않았지만 재승이가 내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엄마도 내 가족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괜히 너희들이 마음 불편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 거야? 아버님, 정말 이 집 하시는 것으로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특히 내가 볼면목이 없어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내 시어머니 좀 좋게 봐줘요. 시아버님은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애써 웃으시며 말씀하신 대로 남편은 어쩔 수 없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형님은 답답한 듯이 한숨만 쉬었는데요. 하지만 옆에 계신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어 보이셨어요. 그렇게 자신의 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일인 것인지 저도 슬슬 정남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또 이 정도로 민망한 상황을 일으킨 동생이 양심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 몇 달 동안은 지방에 처박혀서 게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일어난 진정한 사고 때문인지 그냥 저렇게 지내는 게 고마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그렇게 지내는 게 답답했는지 이번에는 어디서 어떻게 돈을 받아서 모르겠지만 오토바이를 샀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참견하기 힘들지만 그와 같은 배달 일을 하라면 그렇게 몇 천만 원이나 하는 오토바이가 필요한가요? 저는 그때도 벌써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사고 소식 같은 건 들리지 않았는데 배달 일도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동만 걸리는 날만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허세병이 돌았는지 지금 사업 체질이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찍찍했는데
그냥 옆집 똥개가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무시했어요. 드들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그 뒤, 저는 아이 핑계로 시댁에 가는 일을 등한시했고, 남편도 저한테 꼭 필요한 일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심심하면 우리 집에 불쑥불쑥 놀러 오셨어요. 그도 그럴 게 너무 싫은데요. 살던 집을 팔고 우리 집 가까이로 이사를 오신 거네요. 말로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도와주기 위해 근처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정작 오셔서는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조차 없으셨어요. 단지 커피를 마시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셨죠.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귀신 같이 알고 있는 척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솔직히 싫었어요. 때때로는 외출한 척을 하기도 했지만, 아직 아기인 두 번째 아들이 울어버리면 그날은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대면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우리 친정에서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일을 알아보던 중이었고, 옆에서 제가 친정엄마와 통화하는 것을 듣던 시어머니는 눈빛이 변하더니 이것저것 물어보고 참견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땡땡땡 동네는 안 되겠어요. 거기는 너무 복잡하고 무엇보다 동네가 좀 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우리 부모님은 좋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은 드려볼게요. 그래요. 왕 사시는 거 역세권이나 신도시 같은 곳이 좋겠죠. 깨끗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고요. 그래요. 근데 거기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돈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은 누가 재벌이나 연예인이 아니고서는 현금으로 건물을 사는 건 어려운데요. 다 좀씩은 대출을 받고 그러는 거죠. 근데 뭐가 걱정이야? 월세 받으면 대출금 내고도 남는 게 얼만데?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건물을 매입하는 것 같이 혼자서 이리저리 서류가 돼 있네요. 알아보시고 신이 나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저희 친정에서 건물을 사는데 자기가 신날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는 시어머니가 복잡하고 후지다는 그 동네 10층짜리 건물을 매입하셨으면 건물 연식은 좀 있었지만 나름 위치도 좋고 가격대가 잘 맞아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상관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지만 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좋다고 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왜 하필 그 동네냐고 입에 거품이라도 물듯 정색을 하셨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했는데 그날 이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오셨던 시어머니의 방문이 뜸해졌고 아싸를 외치며 이대로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줄다 아예 오시지 않게 됐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친정에서 산상가 건물을 보러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마치 현황을 보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네 집에서 샀다는 상가에 다녀서 쭉 봤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해. 특히 1층에 있는 고깃집과 조개구이집이 장사가 아주 잘 돼서 좋겠다고 하더라. 낮에도 제법 잘 되는데 밤에는 아주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러더라. 어머니는 거기에 그렇게 자주 가본 적은 없어요. 복잡하고 추잡해서 나쁘다고 하시는데 뭐 강남 같은 곳이랑 비교하면 그 정도인 거겠죠.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서 마음이 놓인다. 시어머니의 말에 좀 의아했었어. 당신이 왜 마음이 놓이는지 그때는 짐작이 가지 않았어.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바로 시어머니의 진짜 속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조개죽보다는 고깃집이 나을 것 같은데 거기 계약은 언제까지 해야 해요? 사께서 건물 매입하셨으면 계약대로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계약서를 안 쓰셨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나저나 그 삼각 건물은 얼마인지 글쎄요. 저도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는데 50억 정도 한다는 것 같았어요. 뭐 50억이면 너네 친정은 돈도 많다. 그럼 친정이 한번 물어봐라. 옆에 조그만 커피집도 있던데 이왕이면 거기도 같이 터서 좀 더 평수를 넓힐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커피집 계약도 언제까지인지 알아보고. 그건 왜요? 어머님이 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넌 내가 물어보라고 하면 내가 하면 되지. 왜 자꾸 따져?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저까 따져 묻자 이번에는 자기가 짜증이 난다며 제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저도 바보가 아닌 것 같아서 감히 이야기를 했죠. 그 가게 자리를 언감생심 당신이 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일부러 친정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친정 엄마가 손녀 손자 옷을 샀다며 우리 집에 들리셨다가 온 김에 슬쩍 1층에 고깃집이 잘 되는지 물어봤어요. 고깃집 너도 거기 알아? 안다기보다 누가 그러더라고. 거기가 낮에도 사람이 많고 저녁에도 자리가 없어서 사람이 많대요. 거기가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해. 아빠도 그래서 그 건물 매입하자 한 거고 엄마는 그런 쪽은 잘 모르잖아. 근데 내 아빠가 그 고깃집 때문에 옆에 카페도 잘 되니까요. 편의점도 잘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 아, 그럼 아빠는 계속 1층 고깃집이 있는 상가 길을 바라보고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장님도 거기서 벌써 5년 이상을 해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냐며 물었어요. 왜 요즘 너 장사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 너 말고 다른 누군가가 좀 관심 있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저는 그때까지 시어머님이 그 고깃집 자리에 욕심을 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장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니까 지지생이 사업 타령을 하니 가게를 차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TV에서 보여주는 서민 가프처럼 한방의 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서민 가프처럼 지나가는군요. 길고양이가 야옹하는 일이에요. 그는 성실하고 끈기가 있는 편이에요. 장점이 없는 처남에게는 장사는 돈만을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다른 생각을 가지셨죠. 우리 아들은 다른 면에서는 모르지만 계산이 빠르다고 해서 나는 우리 아이가 사업이나 장사와 같은 분야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이 있어야만 작은 것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아이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제 눈에는 그저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어서 당장 참고 있었어요. 그러자 여러분은 또 그게 답답하신지 결국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말씀하셨는데요. 내 생각에는 너네 친정에서 산 그 삼각 건물의 1층 고깃집은 이미 단골들이 많이 형성된 가게라서 시행착건 할 것도 없잖아요. 어머니께서 그거였어요. 그래서 자꾸 그 가게 계약이 언제까지 있는지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전에 우리 엄마가 오셨을 때 들어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그 가게를 내보낼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1층 고깃집을 보고 그 건물을 매입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도련님은 사업이나 장사 같은 거 말고 어디든 취직해서 돈을 좀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이 돈을 모으는 거지요. 그동안 진 빚이랑 자기계 힘으로 해결해야 해요. 돈을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갚는 사람 따로 있는 거죠. 자기 때문에 아버님이 살던 집까지 팔았는데 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리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시동생이라 해도 진짜 너무 심하게 말을 해. 보니까 너도 우리 모를 모자를 무시하는 거구나. 우리가 큐딴 집 딸로 보이냐? 조심해. 아무리 그래도 내 시어머니 앞에서 사람을 모르는 것은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무시한 내 아들, 남편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표정으로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며 화를 내고 자리를 일어나셨어요. 그 바람에 자던 애도 놀라서 울기 시작했는데 내가 저를 닮아 시끄러워하며 짜증을 내며 현관문을 쾅 닫고 가버리셨어. 그 후로 저도 화가 나서 전화도 문자도 하며 쉬지 않았어요. 저는 리고 아래 사람이지만 그런 일을 겪은 적 있어요. 예전처럼 어머니 할 수 없는 거 알죠? 그런데 저가 철벽을 치자 그도 이해를 못하나 봐요. 문자로 구구절절 애원하는데 내용은 저희 친정 얘기를 잘 해달라는 거였어요. 사돈이 잘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멀리 보면 쟤도 좋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곧바로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그 고깃집이 나간다면 어머님은 거기 관리비나 권리금이 있으신가요? 물어보지 않았지만 장사가 잘 되는 집이라면 많을 테니 적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까지 생각하시나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당연히 너희랑 내 남편 누나가 해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돈 주세요. 내 돈 없어요. 월급도 못 받으면 돈 한 푼 없는 사람인데 할머니까지 돈 갚으러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못 갚아서 돈 달라고 할 판인데 보증금이랑 권리금까지 나가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거 아닌데 어머니 어째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형님과 우리 남편도 그러자고 할 것 같은데 로 친동생도 아니고 우리가 돈 있어? 아버지가 집 팔고 돈 마련한다 했을 때 너희들이 먼저 돈 내놓으려 했잖아. 아니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면 되죠. 친동생도 아니라니까 너도 내줘. 내 아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구나. 그건 사실이잖아요. 서로 조심하고 배려해도 모자랄 판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동생 도와주자고 빚을 져요. 그건 아니죠. 어머님은 그럴 수 있으세요? 사람을 뭘로 보고 당연히 나는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난 너희들도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 그리고도 너들이 가족이야 가족 타령 그만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어머님이 도련님을 가르쳐 주셔야죠.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도련님이 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려도 그 나이면 어른인데 언제까지 애 취급하실 거예요? 자기 살 길 자기가 찾으라고 하셔야죠. 됐다. 누가 내 아들 홍계지랄해. 어차피 건물도 아니면서 됐다. 내가 직접 당신의 부모님께 여쭤보겠어요. 이번 기회에 인사를 전하며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찝찝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는데요. 제 새 시어머니가 그러한 말을 했어요. 찾아올지 여부나 전화를 할지는 모르지만 어째서인지 그냥 그러기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아빠가 알아서 처리하리니까 모른 척하고 계세요. 이렇게 잘 된 것 같네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하지만 아빠는 우리 시어머니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네요. 상식이 변한 사람이라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알았어요. 그 사람이 가게 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하던데 자신은 어떻게 할 건지 이미 그 사장과 앞으로 계속해서 협동을 이어가기로 계약이 끝났대요. 그리고 다른 상가도 임차인을 봐가면서 계약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저는 친정 아빠의 말에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친정에 다녀온 뒤 어머님이 저희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하셨고 친정 엄마는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 집으로 초대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 친정 아빠가 일장 연설을 하신 모습이었어요. 자기는 사도니까 괜히 가족끼리 엮기 불편해질 수 있는데 사도는 더 하지 않겠냐며 당신은 딸인 제가 가게를 하고 싶다고 자기한테 말해도 받아줄 마음이 없다고 하셨다는데 어머니가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도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통쾌했던 얼굴을 하고 있었을지 제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분풀이를 하고 싶었던 건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건지 이번에도 저를 찾아와 찡찡거리기 시작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포기하시고 최대한 인내심을 끌어와 좋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이게 순례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고깃집 제가 알아보니 월세만 6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거기에 관리비도 있고 도련님이 그것까지 감당하면서 장사는 애초에 무리였어요. 도련님이 배달만 해봤지 장사를 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니네 친정 덕을 보려고 했던 거야? 요즘은 지구 몸만한 가게도 월세가 몇백씩 나온다고 하니까 너네 친정 건물 들어가면 월세는 굽겠다고 생각했던 거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그 고깃집 들어갈 때도 자식들 돈으로 해결하고요. 들어서서도 월세 한 푼 내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정색을 해? 그럼 가족끼리 월세를 주고보다 그것도 모양이 이상하지 않니? 나라면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 그걸 받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어머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기적으로 구실 건데요? 진짜 어머님 같은 사람 저 태어나서 처음 봐요. 얘가 말하는 본세준 봐. 지금 보닌 내가 내 아버지를 쏙 빼 닮았구나. 매정한 것까지 아주 판박이야. 그 상가에 가게가 몇인데 그 고깃집 월세 하나 안 받는다고 큰일 나니.
욕심도 적당히 부려야지. 건물주가 무슨 신이야 제 말이요. 어머님이라 말로 욕심 좀 적당히 내세요. 어떤 누가 돈 한 푼 안 들리고 가게를 할 생각을 해요. 그것부터가 비정상적이야. 누가 한 푼도 안 낸대. 관리비 정도는 낼 거야? 누구를 산 것이지, 아버님이 산 거지 말입니다. 그것 역시 아주 못된 사람이야. 세상에, 어쩌다 모르시는지 엄마는 미안해한 적이 없네요. 도련님 때문에 아버님께서 살던 집을 팔았는데 엄마는 미안해하지도 않았죠. 저는 그 집을 팔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님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지금 말하긴 늦었지만 나로서는 그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살던 곳이어서 기분이 그랬었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뻔뻔하고 못된 시어머니의 말에 이성이 뚝하고 끊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시어머니란 누군지 대판 싸움을 했어요. 그때 남편이 외출한 채로 일찍 들어와서 그 일을 다 목격했죠. 그동안 머리를 싸매고 있었지만요. 남편은 제 어머니와 동생을 달가워하지 않아서 어머니와 동생을 대변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행동이 들통나게 되어 남편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집안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나 자신까지 시댁에 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자녀가 고통받는다고 자책하셔서 시어머니에게 이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자신이 어떤 잘못이 있어 이혼해야 한다는 것인지 거부했고 형님이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부터 주던 돈은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요. 재승 때문에 손해본 집과 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아줌마가 그러자 돈을 주면 우리 아빠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아줌마는 그 돈을 아빠를 위해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참는 줄 아세요. 저희 아빠 보고 참았던 거예요. 뭐야, 아줌마? 그럼 아줌마가 아줌마지 뭔데요? 저는 처음부터 아줌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아줌마 아들, 제가 하도 집집에서 알아보니까 사기란 폭행으로 전과도 있대요. 세상의 자식을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망나니로 키웁니까? 뭐, 망나니. 너 말 다 했어? 시끄러워. 당신이 순수하게 합에 혼정하지 않으면 난 소송을 하더라도 당신이랑 안 살 거니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애들한테 함부로 하기만 해. 그땐 아주 당신 아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릴 줄 알아. 알겠어. 혼자 애 키우면서 고생하고 살았다고 해서 그게 안쓰러워서 같이 살자고 했더니 이런 허무맹랑한 짓을 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웃겨? 그러는 당신은 언제 우리 재생이 따뜻하게 품어져 봤어? 아버지 노릇해봤냐고.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이랑 재혼을 했는데 그래도 내 아들한테 좋은 아버지라도 돼줄 것 같아서 다 늙어 빠진 당신이랑 살려고 했는데 당신은 우리 모자한 이연 사는데 그 정도도 안 할 줄 알았어. 연계 같은 소리 하네. 아줌마는 세수할 때 겨울 안 봐요? 아줌마는 딱 60만 원배 나온 아줌마예요. 아줌마는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미인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줌마를 보니 왜 전 편한테 이혼당했는지 알 것 같네요. 야, 내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막말이 그런 말 할 거면 돈이나 내놓고 해. 돈도 안 내놓는 게 무슨 형나 불행이라고?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왜 너는 돈이라고 하면 내 엄마도 팔 거냐 하니 양아치 같은 새끼. 좋아할 때는 내 엄마를 데리고 집을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도 너를 가만두지 않아. 그날은 우리 가족들이 동의 없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상의한 끝에 소송을 하기로 했는데 그 여자한테 받을 게 많았으니까요. 물론 집을 되지 않아서 받아내야 할 것도 없었지만 제대로 이번 기회에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이미 재혼한 시어머니는 집을 돌보지 않고 자기살이 사육을 채우고 자기 아들 사고를 친 것까지 시아버지와 우리 형제를 이용하려 했던 점이 유사로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사되었던 것 말고요. 정말 황당한 일이었지만 형제와 우리 부부가 매달 100만 원을 준 돈 중에 일부는 비상금으로 열심히 모으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알뜰해야 하나. 자신의 아들이 차갑 때문에 많은 돈을 모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돈에서 자신의 비상금까지 만들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물론 그 돈은 통장 압류가 되면서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왔고 자신이 사용한 돈은 도로 저희들에게 반환하라고 판사가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아 재산 분할 의무도 없었으며 집까지 팔아 빚을 해결했지만 그 빚 모두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과 함께 시아버지는 1,000만 원의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으니 소송하지 않고 합의 이혼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더군요. 물론 그 돈을 다 받으려면 얼마나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겠지만요. 비는 무엇을 한 번만 부탁해본다. 그는 뻔뻔해 보였다. 모자를 보자마자 지금까지 쌓였던 짜증과 분노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그러한 간곡한 부탁이 더는 사라졌나요? 저희 부부와 형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아마도 시아버지는 우리를 보기가 미안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형님에게 시아버지께 시간을 드리자고 제안했어요. 시아버지가 힘드시면 그의 원하는 대로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명절에는 반드시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약속했었는데 그렇게 하자고 형님이 웃으시며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시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명절 연휴를 모두 보내고 돌아옵니다. 저는 친정이 가까이 있고 형제도 있는데 그래서 명절 연휴를 그런 식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미안했는지 저희 친정에 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나쁜 점이 없죠. 또한 요즘은 상가관리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많이 바쁘셨는데 남편이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을 도와다니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누가 그러는데 결혼을 하면 각자 자기 집에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를 챙기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저도 제 동생보다 형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시아버님을 아빠처럼 느끼는데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별탈 없이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겠어요. 이젠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천벌받아 마땅한 자들이 제대로 고생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서 빨리 저희에게 돈을 모두 갚았으면 그래야 그 지겨운 연도가 끊어질 테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런 이상한 사람이 꼬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태어나 그런 사람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동시에 나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돈을 떠나서 저런 호진 인간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더욱 나이가 들면서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들었을 때 빚이 생겨버릴까 싶습니다. 그런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점을 오늘도 명심하며 저는 이만 되돌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기쁜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